사실상 요즘 같은 분위기가 욕심 때문에 많이 뛰어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요즘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내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가장 보람이 있던 적이 딱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죠. 가장 힘들었던 점은요, 역시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부동산 투자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열심히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네. 벌리더라고요. 오. 처음에 네. 벌려요. 그래서 우와, 이 방법이 최고다. 그런데 한 채를 하게 되면 얼마를 벌 수 있으니 두 채를 하고 세 채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욕심을 이제 욕심을 부리면서 영끌을 하고 그 쉽게 말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돈 대출을 다 끌어대서 다 이렇게 했는데 네. 문제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정부가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규제를 하죠. 규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내가 제약 요건이 생기는데 내 몸을 내 스스로 무겁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가 딱 들어오면서 몸이 확 묶이니까 흔히 말하는 흐름이 막혀버렸어요.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요즘 같은 분위기가 욕심 때문에 많이 뛰어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요즘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너무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점은 아까 말했던 내용과 비슷해요. 아까 휴거 얘기했잖아요. 네. 휴먼시아라고 하는 아파트를 나는 분명히 대체제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 조금 오르더라도 나는 수익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예상보다 엄청 올랐을 때. 정말 내가 기대했던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까지.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남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고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 주식을 사더라도 이 정도만 오르면 뭐 될 거야라고 했는데 그때 분위기 시장 상황에 맞아서 엄청나게 오르는 주식이 그렇죠.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야 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고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정 수익률을 예상하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2030 투자자분들에게 침체기를 기다리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투자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침체기를 얘기하시면서 침체기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 나도 그럼 침체기 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네. 침체기 때는 2030 세대들은 절대 집을 안 사요. 거의 안 사요. 왜 그러냐면 왜요? 사람들은 상황에 적응하는 동물이라서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은 올라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맞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왜 사냐고 그래요. 저 주식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안 사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10년대, 그러니까 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2010년 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집을 안 사기 시작했어요. 집을 안 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집을 되게 싸게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보금자리 주택이 어디가 있었냐면 강남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남미사, 그 다음에 고양 원흥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남미사.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은 무조건 그래도 해야지라는 분위기였고 하남미사나 고양 원흥 이런 데는 미분양이었어요.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어요. 왜? 떨어지는데 왜 사?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그 시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움직임의 변곡점의 시점을. 그쵸. 지금 하남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 그때 들어갔다면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원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경기 사이클이 있고 주식에도 보게 되면은 과도하게 올라간다면은 주춤하는 시장이 있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본질 가치를 수렴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면 못 사는 거죠.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맞아요. 손이 안 나가죠. 네. 근데 많이 바뀌긴 하셨어요. 그쵸. 사람들이 왜 바뀌었느냐? 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 주식 시장에 우리 동학개미들 네. 그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온다면 분명히 이 상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산 시장의 투자는 다 동일하다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할 거고 그렇다면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고 그럼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때 팬데믹이 나타났지만 의외로 그래도 주식이 안 떨어졌잖아요. 네. 처음에 심하게 떨어졌다가 곧바로 회복됐죠. 금방 반등했죠. 그럼 바꿔 말하면 부동산이 그런 현상이 오게 된다면 또다시 누군가는 비슷하게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떨어지는 폭이 생각보다 더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인 거죠. 그때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같이 욕심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네. 투자를 해야 된다고는 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 본능적으로 내가 체득을 하니까. 근데 이때 영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영끌하지 말라고 하느냐? 영끌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대출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대출은 그때쯤 되면 금리가 올라요. 맞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본인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럼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쵸.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영끌하지 않고 적정에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그때 시점에 영끌해서 오히려 반대 시장의 상승장에 베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박앤셀 시장에 싸게 사고 맞아. 내가 그 이후에 상승장에 베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그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깨에 서서 무릎에 팔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시장이든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혹시 이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좀 목표하고 계신 좀 목표 금액이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목표 금액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정하지는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욕심이 좀 생기고요.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죠. 네, 오히려 저는 저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뭘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전 작은 목표는 있어요. 큰 목표는 없어요. 작은 목표가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상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제대로 판단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그리고 그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맞췄다 또는 틀렸다. 틀렸으면 왜 틀렸을까? 이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고 생각해요. 자산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 뭐 50억을 벌 거야, 100억을 벌 거야. 이거는 별 의미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저는 되게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흐름. 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금리의 변화, 환율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그 다음에 정책의 변화, 이거에 따라서 기회가 나타나게 됐다가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난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목표지 얼마라고 하는 목표는 세워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흐름을 좀 중요시하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무린이 분들 입장에서 흐름을 보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평소에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그 주식 시장을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신문을 보잖아요. 그쵸. 그 경제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기사에 나오면 이 기사에서는 결국 기사 제목을 딱 보면 되게 자극적이에요. 맞아요. 그 자극적 기사 제목이 사람들이 수익을 원하니까 뭐 어느 지역 얼마가 올라 또는 뭐 어느 지역 들썩. 맞아, 들썩 많이 나오죠. 네. 또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 폭발, 어느 거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자극적으로 사람들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무슨 생각하냐? 거기가 어디야? 나도 가야지.
라고 하는 추격 매수로 접근을 해요. 아, 그런데 추격 매수는요,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사, 장점 기사 말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몇 가지 기사 속에 향후를 예측할 수, 아,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고 하는 기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사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의 해석, 이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나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항공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공 주식이 나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풀리게 되면 여행이 늘어날 테니까 여행주하고 항공주가 급부상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서도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어디가 들썩. 자, 그러면 그 동네는 이미 들썩들썩 거려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이 여기를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비싼 사람들은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까? 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몇 년만 해보시게 되면요, 주식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고 부동산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자산 시장은 이렇게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돈이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데이터,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KB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불인이 분들이 그런 걸 좀 공부하는 게 어렵진 않나요? 오히려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적인 분석 그 자체가 어떤 공식인형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가장 표현할 때 우리가 주식에서 말하는 차트, 이 차트의 결과물은 사람들의 심리 변화가 나타난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요즘에는 주식처럼 차트화를 많이 해요. 따라가고는 있는데 주식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은 각종 분석 방법들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데 결국 본질은 뭐냐면요, 그 속에 뭐가 녹아져 있냐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녹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읽어야 돼요.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갯벌리기 갯매우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는 아시는 단어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결국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오르니까 그 옆에 있는 마포와 용산과 그 다음에 성동구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술적인 차트로만 얘기한다면 강남구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성동구와 용산구라든지 그런 마용성 지역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네. 차트가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 속에 무슨 현상이 숨어 있냐면 강남이 너무 비싸니 나는 그 옆에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좋은 지역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읽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뭐 가장 주식 중에서도 비슷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유사 종목 간의 순환매. 순환매.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유주가 지금 현재 한다거나 원자재가 지금 현재 오르고 있다거나 하게 되면 그거와 연관되는 주식들이 오르죠. 그럼요. 뭐 제가 요즘에는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옛날에 풍산 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자재 주식이다, 네. 테마주다라면 그거와 연관된 각종 비슷한 종목들이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원자재가 움직이니까 그거에 연관되는 기업의 가치가 오르겠네. 그러면서 그 가치 중에서 유명한 회사부터 먼저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랑 잘 알려져 있지 않다도 비슷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결국 사람들의 판단과 심리가 따라서 움직여질 거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사람으로 귀결되는 게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식이 좀 더 디테일한 건 맞지만 주식과 부동산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인 분석이 절대적인 물리학 법칙처럼 공식처럼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판단하고 움직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부분만, 이 본질적인 부분만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한다면 아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정말 또 한 번 주식이랑 정말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뭐 경제신문을 읽더라도 그렇게 이런 데이터를 읽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결국 그렇게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인이 분들에게 진짜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있을까요? 딱 한 가지요. 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맥락과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핍을 가지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젊은 세대는 다 결핍이 있는 세대예요. 왜 상대적으로 맞아요. 기성세대보다 못 배운 게 아니죠. 기성세대보다 가진 게 없잖아요. 그쵸. 원래 젊은 세대들은 결핍이 있는 세대다. 근데 저희 때도 분명히 그 세대를 겪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이후에 잘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그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 자산을 일궈내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항상 이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인이요 또는 주린이요, 이것 자체가 자기를 비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당연히 처음엔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도 주린이나 불인이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핍이라는 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냥 제가 옆에서 듣는데도 너무 좀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결핍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좀 질문 인터뷰 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오늘은 좀 2030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다른 분들보다 2030에 대한 약간 애정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하시는 거는 현재의 모습일 뿐 미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미래의 모습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먼저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누구에 따라 통용되는 모습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셔서 좋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탈과 부룡이었습니다. 네, 안녕. 나중에 또 봬요.